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6월 26일자 진행하겠습니다. 스스로 소리내어 읽어서 이해 해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유가의 미래는 중국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스테파니 양 CNN에서 6월 23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원유 소비국인 중국은 이란 전쟁으로 하루 1100만 배럴 이상의 석유에 대한 접근이 차단됨에 따라 공급을 보존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수입을 줄이고 막대한 비축량에 의존하며 더 많은 청정 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중국은 국내 물가 상승의 영향을 완전히 완화하지는 못하더라도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총 예상 공급 손실이 10억 배럴의 석유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원유 가격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중국을 주요 이유로 지적합니다. 중국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다. 이 차들은 유조차들이 2025년 6월 17일 중국 옌타이시 옌타이향 롱코우항 지역의 석유 및 가스 비축 탱크 농장이라고 농장 그 주차장이겠죠. 모여 있다. 이렇게 사진을 소개하고 있네요. 이란 전쟁 동안 전 세계 공급량의 14%의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거의 급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모순을 주로 중국이 하루에 약 300만 배럴의 원유 수입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시장 균형을 재조정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총 원유 수요와 거의 동일한 양입니다. 중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전쟁 전 중국은 러시아와 이란의 값싼 제재 석유 공급에 힘입어 백업 원유 재고를 늘리고 있었다고 라이스타트 에너지의 석유 시장 담당 부사장인 야니무 샤는 말합니다. 분석가들은 현재 상업 및 전략 매장량의 10억 배럴 이상의 석유를 보유하고 있으며 5월부터 이를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국내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디젤 및 휘발유와 같은 정제 제품의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진이 낮아지고 해외 시장과 단절된 중국 정유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원유를 구매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떨어졌습니다. 한편 중국의 전기 자동차 붐은 화석 연료에 대한 중국의 수요를 상쇄시켰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판매되는 신차 2대 중 약 1대는 새로운 에너지 차량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추정에 따르면 중국의 전기차 차량은 작년에 하루에 약 100만 배럴의 석유 소비량을 줄였습니다. 부족에서 공급 과잉으로 원자재 인텔리전스 플랫폼인 K플로의 수석 원유 연구 분석가인 무유 쉬는 이르면 다음 달에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빠르게 재개된다면 1억 배럴의 좌초된 석유가 시장에 다시 주입된다는 뜻이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불과 2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진입니다. 라고 여기서는 아니 여기 누구죠? 무유시 쉬 이걸 XU라고 써 있네요. 현재 공급 과잉이 될 수 있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무엇을 사고 싶은가요? 안 사게 되면은 어, 원유 가격이 더 떨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소리내어 읽어서 이렇게 제가 이해해 보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은 제가 이해한 것을 설명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오늘 좀 있습니다만
나만 계속 일단 진행해 봅니다. 이란 호르무즈 통행 유료화 추진 연 60조 원 수입 기대. 한경호 기자가 서울경제에서 6월 26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통행 관련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란은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400억 달러, 약 60조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미국과 오만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25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이날 오만을 방문하던 중 호르무즈 해협 관리 체제에는 결코 전쟁 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은 튀르키예가 다르다넬스 해협에서 등대 운영과 해난구조 서비스 명목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들에는 호르무즈 해협 관리 체제에 참여하는 대신 통행료 수입을 배분하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호르무즈 해협 운영 방식을 의제로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휴전 이후 통항은 재개됐지만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지정 항로를 이용하지 않는 선박에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으며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싱가포르 선적 선박이 미상의 발사체에 피격되기도 했다. 오만 외무 호르무즈 통행료 없다. 이란 구상의 선긋기. 이런 뉴스가 또 백민정 기자가 경향신문에서 6월 25일 오후 8시 9시 38분에 보도한 제목을 또 여기다 참고했습니다. 통행료가 부과되면 중동 석유 수입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이고 오히려 베네수엘라 미국산 석유를 통제하는 미국은 팔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길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왜냐? 그 베네수엘라 거를 이제 미국 석유 자본들이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파나마 운하를 통해서 바로 어디에다 팔 수 있느냐? 한국하고 일본에만 팔아도 무지 남는 장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의회 의장이 행정 전면에 나서고 있는 것은 이란의 수많은 지도층이 사망함에 따라서 그것이 원인일 것이고 혁명 수비대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시진핑 뜬 의외의 남자의 정책, 하단 관리로부터 경이로운 출세를 데일리 신조에서 6월 26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 후쿠시마 카오리라는 사람이 쓴 글이 아니고 해설을 뒤에 있습니다. 6월 5일 신화통신은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졸업식의 교장으로 차이지 70씨가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차이나 세븐으로 불리는 최고 지도부 당 정치국 상무위원 중 한 명이다. 중앙당교는 공산당 간부로 출세하려면 한 번은 입학해야 하는 학교입니다. 역대 교장으로는 화오펑과 후진타오, 현 총석이 시진핑이 맡고 있어 중요한 자리임을 알 수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4월 30일에 의하면 실은 최 씨가 리 씨를 뛰어넘어 시씨 다음에 지위에 있다고 한다. 차이는 중국에서 두 번째로 권력이 있는 인물일지도 모른다. 제목이 붙은 기사에 의하면 주목할 것은 최 씨가 중앙판공청 주임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어떤 내력의 인물일까? 이는 시전 전서기의 최대 보좌관임을 의미하며 상무위원 겸임은 공산당 역사에서도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전 서기의 신변 경영을 맡고 있고 당 중앙서기처 상무서기라는 입장상 당의 기밀 서류를 모두 볼 수도 있다. 직무법인은 매우 넓어 군에도 접근이 가능하다. 이 잡지는 시진핑이 후계자 계획도 없이 사망할 경우 누가 최고 지도자의 지위를 이어받을 것이냐고 묻는다면 차이치가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생각한다는 식자의 코멘트도 소개하고 있다. 복건성 출신으로 하단 관리였던 차이치는 습의 부하가 됨으로써 경이로운 출세를 이룬 사람입니다.
행정 경험이 부족한데 갑자기 베이징 시장이 되었었고요. 베이징시의 대기 오염이 문제가 되자 강제로 공장 조업을 멈추게 했고, 코로나19가 유행하자 강권적인 락다운으로 경제를 멈췄는데, 이런 것들이 다 시진핑한테 잘 보였다는 것이죠. 중국 인민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시진핑 엉아한테만 잘 보이면 돼 라고 출세를 하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월가의 황제 JP 모건 다이먼 승계작업 본격화, 후보 2인 나란히 사장단에. 도현정 헤럴드경제 6월 26일. 상업투자은행 부분 대표였던 로보 페트노 나란히 사장 승진, 기존 유력 후보 레이크는 퇴임. 월가의 황제, 월가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회장 겸 최고 경영자 CEO의 후계 후보가 트로이 로오보, 더그 페트노 사장으로 정리됐다. 다이먼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약 20년간 미국 내 최대 투자 은행인 JP 모건 체이스를 이끌며 월가의 황제라고 불렸던 월가의 막강한 실력자다. 그는 자녀 임기를 묻는 질문에 항상 5년이라며 농담 섞인 답변을 내놨으나 지난 2024년에는 더는 5년이 아니다라고 말해 승계 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다이먼 회장은 구체적인 퇴임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퇴임 후에도 이사회 의장직은 지속해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저로서는 이 제이미 다이먼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호적으로 보입니다. 또 우리 이 기업들 분석을 해서 외국 지분율들을 보면은 제이미 JP 모건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이 지금 투자하고 있다. 골드만삭스 이런 데보다도 상당히 투자를 하고 있고, 또 투자 회사니까 또 주가에 대해서 영향력을 또 미치는 그런 건데, 한국 경제에 대해서 상당한 돈을 투자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호 달러가 숨가쁘게 멈추면서 40년 만에 최저치 근처에서 흔들립니다. 그레고르 슈투어트 헌터, 로이터 6월 26일. 트레이더들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금리 인상에 대한 베팅을 자제하면서 달러 대비 40년 만에 가장 약한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일본 통화는 목요일에 2년 최저치인 161.95에서 하락한 161.82엔으로 달러 대비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161.96을 돌파하면 1986년 이후 가장 약한 수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뉴스에도 치솟는 달러값 환율 5일 연속 올라 1,550원 근접 비상. 강경주 한국경제 6월 26일. 환율 금융 이후 최고치.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며 1,550원 선에 바짝 다가섰다.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와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 전망이 달러 강세를 부추긴 영향으로 읽힌다고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이버에서 가져온 달러, 일본엔 환율은 이렇게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죠. 우리나라도 이 3개월간인데 1,560원이 넘어선 적이 있습니다. 다시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엔화가 원화의 지금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동안의 뉴스들 이런 걸 보면은 중국에서 나온 투자금들이 지금 한국과 일본에 계속 투기를 하고 있다. 투기라는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태양광 발전 단가가 가장 비싸다. 요거는 제 뉴스입니다.
물론 요 뉴스거리는 지난해 행정구획별 태양광 발적 전력 거래량 요거를 가져왔는데 전남이 엄청 많은 태양광 설비를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한국전력 1분기 거 분석할 때도 화력 발전은 그 구입 단가가 94원 15전, 에, 화력 매입 비중이 있고요. 이것을 구입 단가가 한국 수력 원자력은 94원 15전으로 가장 낮고 이 다섯 개 발전 화력 발전 자회사 137원 79전, 그래서 이걸 검산해서 맞춰 본 겁니다. 일치하고요. 그럼 기타가 뭐냐? PPA라고 되어 있는데 159원 20전으로 산출이 되죠. 요거를 풀이하면은 전체 평균은 한국전력이 134원 42전에 1kW당 전력을 구입하고 있는데 이 PPA라는 게 159원 20전으로 가장 높다. 한전 보고에서 제가 이렇게 역산해서 산출해 낸 건데요. 호남의 반도체를 태양광으로 전기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오늘 뉴스에 나왔습니다. 반도체 생산원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런 거를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호남 지역에 엄청 된 거죠. 그러면은 전남과 전북을 합치면은 500, 한 40만 정도 어, 이 메가와트를 한전이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가 높은 데가 충남이네요. 경북이나 뭐 이런 데 별 볼 일 없죠. 경기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지역에 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호남 평야에다가 전부 다 그 태양광을 이렇게 설치할 거냐? 그 햇빛이 네바다주 듄스 프로젝트라고 이 정도 날씨나 이런 수준에서나 이걸 태양광이나 좀 해야지. 우리나라 그 좁은 국토에다가 뭔 놈의 태양광지들을 그렇게 하느냐. 제가 전라남도 그 진도에 그 태양광 처음 설치됐을 때 한번 견학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그 미국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후로는 중국산의 저렴한 것들이 들어와서 한국 그 태양광 그 소재 기업들이 다 거의 망했죠. 지금 뭐 저기 하나 뭐 거기가 좀 어떻게 버티고 있는 모양인데 음, 얘네들 그 작업하는 게 그래서 호남공화국을 따로 독립하려는 모양이에요. 구윤철 전기가스 요금 등 하반기 주요 공공요금 동결. 이기영 6월 26일 SBS 뉴스입니다. 구 부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어 고유가 소상공인 지원에 1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등 총동원해 하반기 소비자 물가를 3% 이내로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신선란 수입 물량도 6배 이상 늘려 2억 개를 추가 수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노르웨이에 특사단을 파견해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톤을 직수하는 듯 저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도 저한테 문자가 와가지고 해볼래니까 은행에 그거를 뭐 다시 이 전기요금 이런 것만 좀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저는 그 자동이체로 다 해놨는데 이거를 또 신청한데 뭐 그게 일시적으로 한 뭐 한두 달 쓰면은 다 소진될 그런 지원금 수준 가지고 아예 그냥 내가 안 받고 말지. 이렇게 하게 만듭니다. 줄래면은 그냥 현찰로 그냥 현찰 박식으로 줘버려. 줄 거면은 그거 뭐 이렇게 또 신청을 해가지고 근데 그거 끝나면 또 다시 자동이체를 또 해놔야 되잖아요.
아주 그 지랄스럽게 그 절차들을 만들어 가지고 뭐 그것도 악착같이 빼먹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정부 7월 국고채 16조 발행, 상반기 누적 124조 원, 이달보다 2조 증가. 염현아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6월 25일 20시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재정경제부는 다음 달 총 16조 규모의 국고채를 전문 딜러 PD가 참여하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이달 발행 계획 14조 원보다 2조 원 늘어난 규모다. 경쟁 입찰하면은 비싸게 부르는 데다가 팔겠다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연물별 발행 규모 2년물 3년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정부는 국고채 유동성 확대를 위해 10년, 20년, 30년물 경과 종목과 5년물 지표 종목 간 2천억 원 물가채 경과 종목과 10년물 명목제 지표 종목 간 1천억 원 규모의 교환도 추진한다. 뭐 이렇게 해서 쭉 읽어봤어요. 재정증권은 세입과 세출 시점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단기 국채다. 뭐 이건 한국은행한테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어, 그 재정증권 잔액은 16조 5천억이고 한국은행 일시 차입금은 13조 3천억 원. 올해 들어 지난 25일까지 평균 잔액은 각각 13조 9천억 원, 1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뭐 이렇게 했는데 팩트를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제가 코필로트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분석 아니 그러니까 팩트 사실 보도만 하는 것도 뉴스의 기능이겠지만은 그 뉴스를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국채가 전체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거 좀 같이 해주면 안 되겠는지. 그래서 코필로트한테 물어봤어요. 2025년 한국 정부의 국고채 발행 규모는 약 197조 6조 원. 지금 한 달만 내달에 7월 달에 그 16조 발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작년에 거의 200조를 갖다가 국채 발행했는데 지금 2026년에 들어와 가지고 상반기까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리고 전체를 보고 싶으니까 2025년 기준 국가부채 중앙 플러스 지방정부 채무는 약 1302조. 1년 예산이 우리가 한 800조 원 정도 되죠. 그 1년 예산, 그 GDP를 넘는 그런 부채를 가지고 돈을 그냥 진진양양 풀어대는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이게 이 좌파 정권의 문제라고 했는데 옛날 그 우파 정권의 그 이 기획재정 통들은 항상 재정 수지는 에, 일치하고 적자 재정이 안 되도록 운영한다는 그런 원칙이 무너진 지가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서 집권을 할 때는 항상 적자 재정이 되고, 적자 재정의 대명사는 국채 발행으로 상징이 되겠죠. 그런 현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비대해진 주식 비중 리밸런싱 기계적 매도 시장 충격 우려도. 국민연금 주식평가액 495조 원 7월 리밸런싱 시작 분산 매도가 최선. 박지영 조선비지에서 6월 26일 아침 새벽에 보도를 했네요. 문제는 다음 달로 예정된 자산 배분 리밸런싱 유예 조치 종료다. 비대해진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기 위한 기계적 매도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장 충격을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핵심 과제다. 이번 리밸런싱 유예 조치로 국민연금의 운영 원칙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선임연구원은 지금 국민연금의 기금 운영 기본값이 되는 위험 요소가 크게 확대된 상태라고 라며 기금 운용에서 위험이란 최대 손실폭이나 감내 가능한 위험 한도로 정의되는데 현재 국민연금이 노출된 위험이 과연 그 허용 범위 내에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것이 지금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투자한 게 문제다.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 거로 이해가 됩니다. 한편 최근 인선에 들어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교체도 변수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기금운용본부를 이끌 차기 기금이사 CIO를 공개 모집하고 있다. 앞서 서원주 현 국민연금공단 CIO는 지난해 말 임기가 종료됐지만 현재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원래라면 누가 오든 운영 원칙 아래 동일하게 운영되겠지만 현재는 원칙이 깨진 상황이라며 부담이 굉장히 커진 상황에서 현 CIO든 신임 CIO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소리내어 읽어봐도 이해 못하는 제 수준입니다만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 그 리밸런싱 한다고 국내 주식 그 투자 비율을 올렸는데 그거를 갑자기 뺀다 그러면 주가가 폭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의 방침에서 그 주가를 올리고 하는데 이게 국내 주식을 그냥 막 사들이고 외국인들 산다니. 그러나 들어갈 때는 들어가도 나올 때는 쉽게 돈을 국민연금이 빼지를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이거에 해가지고 빼라. 그런다면은 싸게 내놔야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럼 주가 폭락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 가지고 개미들도 너도 나도 팔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이 그래서 투기장이 됐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흡혈귀 경영 MBK는 어떻게 홈플러스를 망가뜨렸나? 박세열 프레이시안 6월 26일 MBK 홈플러스를 사냥하다. 천박한 투기 자본. MBK 사회안보 해치는 약탈 경영이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적인 제목을 띄웠네요. 노동은 사회안보 소셜 세큐리티의 문제다. 우리는 IMF 구조조정 사태를 거친 후 대량 해고가 어떻게 사회를 망가뜨리는지 지켜본 경험이 있다. 이후 신자유주의 개혁이 가속화되면서 어느새 사모펀드는 우리 삶의 주변에 익숙하게 다가와 있다. 사모펀드에 대한 논쟁은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뜨겁게 진행 중이다. 한편에서는 사모펀드가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매기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의 경영 효율화와 체질 개선 그리고 새로운 자금 조달로 자본시장에서 활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암도 존재한다. 단기 수익 지상주의로 구조조정을 일삼고 기업을 망가뜨리며 결과적으로 경제 주체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이다. 남의 돈으로 회사 인수에 살점 뜯어먹기. MBK는 영국 테스코로부터 7조 2천억 원의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MBK의 실제 투자금은 3조 2천억 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4조 원은 홈플러스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차인 매수 LBO 방식으로 해결했다. 이때부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MBK 파트너스의 홈플러스 경영 구조와 위기 과정을 도표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쿠팡 등 이커머스 시장이 커지고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며 대형마트 업황은 나빠지기 시작했다. 그럴수록 홈플러스는 자산 유동화에 매달렸다. 악순환이었다. 3년 연속 1천억 원대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결국 부채 비율 1400%를 돌파한 후 강제 구조조정 단계에 돌입했다. 결국 지난해 3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습적으로 기업회생 절차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 법정 관리 돌입 직전 전자 단기 사채 전단체 ABS-TV를 팔아치워 개미들의 피눈물을 뽑아냈다. 홈플러스 전단체 피해 규모는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집계 기준으로 4천억 원이 넘는다. 검찰은 MBK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면서도 대규모 단기 채권을 발행한 뒤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을 긴망했다는 혐의를 잡고 김병주 회장 등을 수사하고 있다. MBK의 홈플러스 경영은 과도한 빚을 내서 인수, 빚을 갚기 위해 알짜 점포 4조 원어치 매각, 매각 후 임차료 부담 급등으로 실적 악화, 법정 관리 및 노동자 구조 조정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경영 실패 따위는 아랑곳 않는다. 팔고 떠나면 그만이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든 이익을 짜내면 된다.
노동자가 대거 길거리에 나앉든 상관없다. 메뚜기 자본주의가 지나간 자리들. 여러 사례들을 얘기했고요. MBK는 현재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에도 뛰어들었다. 사모펀드의 약탈적 경영이 국가기관 산업에 들어올 때 우린 어떤 상황에 직면해야 될까라고 경영권 분쟁에도 지금 끼어들었다. 그러니까 영풍보다도 이 영풍하고 MBK가 합작을 해가지고 의사 결정권을 영풍 애들이 이 MBK한테 넘겨가지고 지금 얘네들이 고래를 어떻게 잡아먹느냐고 항상 궁리 중이고, 지분율이 실질적으로 영풍이 높은데 이름도 바꿨죠. 뭐 YPC인가 그거로 관심 있어서 기억을 다 합니다만은 우호 지분 때문에 현대 차그룹 그 HMG 그 미국 법인이 지분율이 돼 있고, 또 자회사가 또 그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 호주에 있는 그 썬메탈인가 뭐 그래가지고 지금 경영권을 방어해서 견디고 있는데, 많은 소문들이 이게 그 중국 애들하고 이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이 작업 중인 거 아니냐 하는 미확인 설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옛날에 좀 멋있게 보였는데 지금 이게 뭐 돼지 대가리 같이 생겼군요. 좀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컵라면, 바나나 우유가 도자기 그릇으로 웃돈 부쳐 당근까지, 식품업계가 출시한 도자기 그릇 세트 2단 완판, 중고거래소 웃돈 붙고 짝퉁 상품까지 등장. 연지연 조선미주 6월 26일, 요것도 06시 새벽에 보도를 했네요. 그림은 요게 플라스틱 그 육개장 사발면인데, 제가 그 양이 작아서 저는 그 팔도 면을 좀 가끔 먹거든요. 세라믹 소재로 만든 농심 육개장 사발면 도자기 그릇, 뚜껑도 독일에 제작됐다. 전자레인지 등에 돌려서 활용할 수 있고 육개장 컵라면 라면 크기에 꼭 맞게 제작됐다.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히트치느냐? 소비 과정에서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펀슈머 트렌드를 잘 활용하면 자발적인 입소문, 바이럴 마케팅을 일으켜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컨슈머를 이게 펀슈머 소비 과정. 제가 지금 신보수주의로 소비자 주권 시대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만은, 진짜 고객 만족 있다 이 얘기하지 말고 소비자 주권 시대로 이 나라가 나가야 된다. 정정협정 위반 아니다. 유엔사가 내린 의회의 판단. 북 군사분계선 부근 지뢰 철조망 설치 남한과 온도차. 코리아 웨이브 머니투데이 일본 판입니다. 유엔사는 북한이 최근 수년간 군사분계선 MDL 이북 지역에 추진 중인 전술도로 설치와 지뢰 매설 등 국경화 작업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24일 사령부 홈페이지에 올린 비무장지대 정전협정 이행 및 최근 북한 활동이라는 제목의 팩트시트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한국 국회 등에 따르면 북한군은 MDL 이북 100m 이내 구간까지 철조망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의 철조망이 MDL에 상당히 근접한 사실은 이번에 처음 확인됐다. 북한은 2023년 남북을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2024년 4월부터 MDL 이북 지역의 불모지화 작업, 전술도로 구축, 철조망 및 지뢰 설치 등의 국경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MDL 주변의 불모지화 작업을 거의 마쳐 전술도로는 6,070km, 철책은 8,090km 정도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사는 최근 북한의 펜스 설치 및 도로 보수 등 건설 활동은 MDL 북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화기를 반입하지 않는 한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사진은 흐리고 뭐 CCTV에 의해서 찍힌 건지 멀리서 찍힌 건지 되게 흐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국경화 작업 모습, 이 철책도 세우고 도로도 여기를 하고 여기 뭐 지뢰 같은 것도 뭐 매설을 하고, 한 2023년도부터니까 이게 유엔사가, 아니 유엔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미군 사령부죠. 미군 사령부가 어 그거 의회의 판단이라고 했는데 정전협정 위반 아니다. 요게 이제 그 북한하고 대화하기 전에 어떤 메시지를 날려주는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신보수선언, 소비자 주권 시대를 향하여.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바이.